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상승 탄력은 장중에 비해서 좀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 골드만삭스의 호실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먼저 백신의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모더나에서 긍정적인 백신 결과를 내놨죠. 이것이 좋게 작용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밤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발표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골드만삭스의 실적은 특히 트레이딩 부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실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 매매가 많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트레이딩 부문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체로 경기 민감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항공주, 크루즈주 이런 것들이 대체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것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 경영진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겠다 이런 소식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하긴 하는데 상단은 조금씩 막혀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장혜진 앵커 그리고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5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와 대형 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힘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호재를 짚어보기 전에 코로나 상황 확인해보고 가야겠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6만 7천 명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가 이 세 주의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게 기록해서 총 신규 확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요. 다만 백신 소식이 악재를 상쇄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장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 백신이 아주 충분한 수준의 중화 항체를 유도할 수 있는 게 명확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영국에서도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준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늘었다고 밝혔고요.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채권 등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문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데 힘입어서 주당 순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웃도는 6.2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상승한 것이었는데요. 같은 날 발표된 지표들도 또 좋았습니다. 미국의 6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5.4%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6월 수입 물가 역시 지난달보다 1.4% 오르면서 2012년 3월 이후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역시 17.2포인트 올라서 확장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미중 갈등에 대한 위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한 데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화웨이 경영진에게 비자 제한을 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로 보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등락이 있었고요. 초반보다는 조금 빠진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85% 올라서 26,870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볼까요? 0.6% 가까이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1,550포인트 터치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0.6%대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91% 올라서 3,226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오전장에서 내려갔지만 오후장에서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장 마감 이후에 모더나 소식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은 백신 관련된 잇따른 좀 호재가 전해졌고 그래서 예고된 랠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 소식들이 초기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더나가 7월 말에 실시할 예정인 좀 대량 임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퇴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시장이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 업종별 흐름이 좀 엇갈린 가운데 은행주를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10% 정도 급등을 하면서 랠리를 좀 이끌어줬습니다. 반면에 이날도 CFRA라는 기관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형 기술주는 좀 부침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주가 흐름은 좀 부진했지만은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좀 실적 발표 이후를 또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지난밤 사이에 거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오펙 플러스 회담이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회담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이 감산량을 줄이게 될 것이냐, 축소하게 될 것이냐의 관건이었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가 결국은 이제 경제 회복,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감산을 좀 축소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감산량의 경우에는 이번 팬데믹 당시에 전 세계 수요량의 거의 10%가량에 달하는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 내용을 오는 8월부터 그리고 12월까지 770만 배럴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200만 배럴 정도를 감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증산을 더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감산을 축소하기로 했어도 단계적으로 또 긴 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덕분인지 시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진 않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 덕분이었었는데 7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원유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 덕분에 국제 유가는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40.98달러의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1,800달러를 좀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이라든지 아니면 화웨이 경영진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강경 조치가 나오고 있죠.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값은 1,800달러 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812.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백신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그만큼 경제 활동은 정상화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미래 성장을 반영하는 금리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0.632%에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2% 내리면서 96.04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 텐데요. 최진석 팀장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사실 낙제점입니다. 확진자도 가장 많고 현재도 2차 유행이 좀 한창인 상황이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특히 S&P 500 지수가 유럽 증시의 주요 지수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라는 마켓워치의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요. S&P 500 지수가 글로벌 독점 기업을 포함해서
현금 보유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재무 상황이 견고한 대기업은 위기 대응 능력 측면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몇몇은 오히려 팬데믹을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라는 게 이 기관의 분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시가총액 5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18건의 M&A를 진행했음을 좀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 S&P 500 지수의 섹터 다양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은 지금까지도 언더퍼폼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대형주와 또 중소기업 간의 간극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이 지표를 살펴봤더니요. 야후 파이낸스 자료입니다. 3월 1일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약 한 9% 정도 상승하는 그 동안에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지수는 보합세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이른바 빵 주식을 포함한 테슬라와 그리고 이 알리바바, 엔비디아 등도 포함이 된 빵 플러스 지수가 무려 39%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과 시장이 굉장히 좀 다변화됐으면서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이 실제로 또 아웃퍼포먼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흐름,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가 결국은 중요하겠죠.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지금까지 엇갈린 흐름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좀 진정됐을 때는 S&P 500 지수가 고전할 수도 있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7월 10일 금요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러셀 2000 지수가 약 한 4% 상승했지만요. 빵 플러스 지수는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잇따른 백신 호재에는 중소형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죠. 썬디알 캐피털 리서치라는 IB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랠리 후에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상승하긴 하지만 상승 탄력이 다소 장중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꾸 증시에 상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기사를 통해서 본다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 베이지북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미국 전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경제 봉쇄가 차츰 완화되면서 기업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업률에서부터 그리고 공장 가동률까지 자가 격리 조치가 풀리면서 좋아진 겁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이지북은 이 비필수 업종의 영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소비 지출이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늘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동차 판매도 반등했고요. 식음료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전방위적인 개선세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베이지북은 평가를 했는데요. 베이지북에서는 경제활동이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개선됐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팬데믹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시장이 상승세를 자꾸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활동도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처럼 시장의 상승세도 약간은 불투명한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이번 베이지북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베이지북 이 내용 자체는 이날도 증시에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인데, 하지만은 항상 이런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게 뭐 경기 회복 기대감이 꺾이든 아니면은 패러다임이 바뀌든 간에 이런 기대감을 꺾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같은 좀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증시 자체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결국은 향후의 V자 경기 반등을 좀 기대를 끌어다 쓰면서 좀 상승해온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은 최근에 이 같은 기대감이 꺾이니까 상단도 좀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지표가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 시에는 이 지수도 좀 횡보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11월 미국 대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BC와 이 체인지 리서치가 4,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서 우위를 지속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그리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이제 위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모두 우세한 위치를 잡아간 건데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51%대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선을 보이고 있는데 45%를 기록했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든 부통령이 50%를 기록한 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이 CNBC에서는 최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 경합주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주의 유권자들이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과연 11월에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49%가 부정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부분에서는 모두 이 부정적인 부분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개인의 재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책이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도 53%가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11월에 누가 백악관의 자리를 주인이 될지 두 후보가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또 어떤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바이든 리스크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 리스크는 곧 이 법인세 재인상에 대한 좀 공포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당선 시에 내년에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 당사의 전망치를 12%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공언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 대비해서 덜 극단적인 좀 중도파적인 그리고 외교적 방법을 먼저 모색하는 바이든의 당선이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언젠가는 저희가 뭐 기업별로 업종별로 득실을 좀 따질 때가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투자를 좀 많이 했든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했든 이런 기업들의 그간의 투자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현금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업종별로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도 나중에는 또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돼 이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애플의 전문가인 댄 아이버스가 애플의 시총이 올 연말에는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폴레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늘림에 따라서 최대 10,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이름 ASML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ASML이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오늘 주가가 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켓워치에서는 이익 지표 호조에 그리고 2020년도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라는 데 집중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요. 2분기 실적 수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33.3억 유로였고요.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컨센서스는 시킹알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억 유로 정도 미스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1.79 유로로 나오면서 역시 0.26 유로를 미스를 하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기대치에 대비해서는 이처럼 실망스러운 수치였죠. 하지만은 이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2%나 증가하는 등 고성장세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불확실성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던 ASML이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36억에서 8억 유로를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간 실적 전망이 연초 대비해서 바뀌지 않았다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ASML이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와 함께 2분기 실적이 그럼 부진했던 배경이 뭘까요? 반도체 파일 공정 중에 이 3단계 노광에 사용하는 이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 중에서도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인 EUV를 세계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EUV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역량을 강화 중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이 장비를 굉장히 좀 많이 사들인 그런 바도 있습니다. ASML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대기업이고요. 실적 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EUV를 얼마나 팔았느냐가 실적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 2분기에 9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배송 지연 문제가 있어가지고 7대만 매출이 인식됐다고 해요. 근데 이 기기가 한 대에 한 1,800억 원, 2,00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가 빠지게 된다면 약 한 3억 유로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 실적에 대한 월가의 평가와 향후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이 EUV 출하 2대분에 대한 이 매출 인식이 밀렸기 때문에 3분기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를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RBC 같은 IB에서도 이 부진을 만회할 만한 양호한 가이던스라고 좀 호평을 남겼고요.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오히려 300달러에서 42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ASML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34%나 지금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좀 겸해서 랠리에 따른 일시적인 차익 실현 움직임일지 아니면은 좀 이 스팀이 꺼지는 상황이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지난 밤 사이에 애플의 이 투자 의견, 애플의 기업 가치가 올 연말이 되면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약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추가적으로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분석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인데 워낙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애플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이 바로 서비스 부문 매출인데요. 뭐 애플 TV라든지 아니면 앱스토어, 애플카드 등 이 서비스 매출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애플의 기업 실적과 주가를 참 잘 방어해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워낙 이런 서비스 매출의 경우에는 구독 기반인 경우가 많고요. 또 언택트 서비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팬데믹 당시에도 애플 주가 하락을 잘 방어해줬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가장 핵심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아이폰 12에 대한 슈퍼사이클, 이 점을 핵심으로 꼽았는데 적어도 3억 5천만 명에서 약 9억 5천만 명 정도의 아이폰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3년 반 동안 핸드폰을 바꾸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3억 5천만 명 정도가 3년 반 동안 핸드폰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이폰 12가 만족스럽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게 될 거고 이런 교체 수요가 아이폰 12 슈퍼사이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 베스트 케이스, 불 케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525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가치가 재평가될 단계라고 설명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애플의 목표 주가를 41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자, 요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애플인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월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목표 주가 평균이 353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를 반영했을 때는 오히려 한 10% 정도 더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월가 IB들의 한 60% 정도가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아이폰 사업이 잘 되느냐 이 부분이 그동안도 주가의 방향성을 좀 결정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신형 아이폰을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시에 시장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남긴 바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미 좀 많이 오른 주가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폰 12의 성패가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말씀도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가 슈퍼사이클에는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경계론도 내비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재된 의견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는 9월에 아이폰 12가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뉴스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치폴레를 들고 왔는데요. 디지털 판매, 온라인 주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증하면서 드라이브스루 매장 수를 늘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0,00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치폴레는 이날 마감 기준으로 2.8% 가까이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치폴레. 이 치폴레는 신규 매장의 60%가 치폴레인이라고 불리는 드라이브스루 픽업 창구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이 픽업 창구에서는 온라인 주문을 미리 해서 픽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게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인인, 이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수용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이런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최소화돼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서는 이달 초에 미국 식당 체인 이 치폴레에 대해서 순이익이 내년에는 1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 업계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치폴레는 조금 선방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었는데요. 치폴레에 대한 최근의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외식 업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팬데믹의 피해는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처에 대한 평가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매우 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웨데부시 같은 IB에서는 한 3분기 정도부터는 동일 매장 매출 역시도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치폴레에 대해서 양호한 장기 현금 흐름, 매장 확대 지속, 그리고 마진율 사수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800에서 $1,200로 또 상향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또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중립 의견 또한 유지를 했거든요. 즉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수고하셨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